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7월 24일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7월 24일 아침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광화문에 43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기상청 발표보다 5, 6도 정도 높은 43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척 더운 날입니다. 특히 그 직사공기나 아스팔트의 열기에 노출되어서 더욱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모더나가 부족해서 화이자 1, 2차 접종 간격을 3주에서 4주로 늘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모더나 공급 차질로 일정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더나가 뭐 몇천만회 분 들어온다고 하더니 지금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는 10배가 늘어나서 속수무책이다. 자영업은 또 어떻게 2주를 버티나. 왜냐하면 자영업은 저녁에는 2명 이상 모이 못하게 하니까 거의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녁 장사를 거의 접는 상황이죠. 4단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강릉 4단계고 3단계가 제주, 대전, 전남, 여수 등등이 3단계,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예약 시스템이 먹통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정부 법 규정에 얽매여서 중소 IT 업체에 맡겼더니 100억 원이나 들인 백신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다. 먹통해서 할 수 없이 뒤늦게 대기업의 SOS를 보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라 해야지 이것이 무조건 중소기업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교육부 EBS 방송 시스템에서 연매출 100억 원 안팎의 중소기업 2곳에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맡겼는데 이것이 오작동이 나고 계속 학생 수백만 명이 먹통이 되면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뒤늦게서 LG CNS의 기술적인 투입되고 나서 정상화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소 IT 업체에다가 맡겼다가 문제가 터지자 부랴부랴 LG CNS라든지 대기업에다가 지금 SOS를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공공 IT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슨 진흥법 혹은 개발법, 진흥원 개발원들은 사실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무슨 여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개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를 진흥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분야, 자생력 있는 분야, 기업이나 분야를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특히 정부에 있는 공공 프로젝트는 잘 안 되고 있는 분야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각종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장에 맡겨서, 물론 아주 뭐 자생적으로 힘든 부분은 다소 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장에 맡겨서 지원해서 경쟁을 해서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속 정부 재정으로 각종 진흥원 개발원들을 설립해 가지고 그것도 진흥원 개발원들은 대개 낙하산 인사를 가요. 관련 부처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고요.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런 것을 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에 너무나 많은 진흥원, 개발원 뭐 이런 것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다 예민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것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것도 아주 장애우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 기업은 임금을 한 5년간 본래 임금을 5년간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원할 해서 참 생존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는 경쟁을 하도록 해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각종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민노총은 막지 못하고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한다. 민노총은 지금 어제도 계속 시위를 했죠. 지금 뭐 올해만 벌써 12번째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호수에도 길을 닫고 어제 민노총은 원주 집회를 강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하고 심지어는 경찰 방어막을 넘어서 여기 보면 사진에 나오지 막 언덕을 넘었어요. 차벽을 피하기 위해서 언덕을 넘어서 또 다른 곳에 집회를 하고 쪼개기 집회를 하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전부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모두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까? 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취해복권적인 그런 조직인지. 지금 민노총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귀족 노조라는 얘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의 지원도 1년에 수백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해도 너무하다 하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도 신문의 제목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까지 줄지어서 언덕을 기어 올라서 넘어가서 경찰 봉쇄가 없는 지역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노총 800명은 당진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않고 기습 집회를 했다는 완전히 지금 불법 단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불법 단체와 같다. 경찰들은 딱 좋던 개신세가 되고 우리가 이긴다는 비아냥을 오히려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작년 광복절 집회에 보수단체는 구속을 하고 민노총은 1년 끌다 불구속 기소했다. 이러니까 이런 형태를 벌이는 겁니다. 아무리 난동을 피워도 그냥 아무런 불구속 기소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 국민들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빈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민노총의 코로나 방역 농락은 근본 원인은 같은 편 정권의 비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사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노총은 이 정권이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전국 관공서를 돌아다니면서 점거하고 공무원들의 손찌검 조차하고 경찰은 아예 무시하고 깔보는 지경입니다. 광우병 시위나 탄핵 집회 등 결정적인 시기마다 행동대로서 현 정권을 도와줬는데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도를 아무리 그래도 도를 정말 지켜야지. 이거 완전히 뭐 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피가래를 받으면서 목숨을 건져온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고 절규하는 장병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끌려가서 바다 위에서 사살되고 소각되어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장병들이 천안함 장병들이 피살되어 폭격을 당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백신 공부를 안 했어.
많은 장병들이 저 이역만리에서 아프리카 소말리아 근처 에덴만에서 정말 피가래를 토하면서 거의 그냥 사경을 헤매도 타이룬을 두 알밖에 주지 않았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이런 장면, 이러고 어떻게 젊은 장병들에게 국가를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청은 역시 청와대에서는 문비어천가만 불구했다. 전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대통령의 그 지혜로운 수송기를 파견해서 데려오라 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 정말 엄청난 이 완전히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를 보면은 국민들은 정말 실수를 너무 분노까지 내게 한다 이런 얘기가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K방역을 틈만 나면 자랑해 왔는데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에게 백신을 미리 보내지 못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해서 전원이 하선해야 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 확진된 장병들을 데려오는 수송기를 보낸 것이 아무도 생각이 내지 못했던 대통령의 정말 엄청난 대통령의 비상한 생각이었다. 뭐 이런 칭찬, 이런 문비어 증가가 청와대에서 소통 수석이라는 사람들에서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 눈높이다. 이런 조선일보의 강천석 고문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침묵하고 은폐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거짓말로 국민과 가짜 소통을 하고 있다. 국민을 친자식, 어부자식으로 나누어서 팽가르면 그 대통령이 아니라 반통령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아래에서 지고 군 수뇌부를 질타했죠. 공은 리더가 갖는 것. 이것이 K리더십이냐.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K리더십은 거꾸로다. 불리하면 침묵하고 유리하면 과장하고 이런 칼럼도 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2인 모임의 뜻 때문에 서울자영업의 매출액이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저녁 이후에 매출액이 31%나 감소했다. 저녁 모임 제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재난지원금을 88% 국민의 88%에게 지원한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1인 소득은 5천만 원 미만, 4인 소득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니까 4인 가족은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에게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65만 곳 지원을 확대한다 그런 얘기고요. 1인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거예요. 대개 이것도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탈세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정확한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연일에 신고하는 간이과세 자료로 지난 6개월간 매출 감소 자료를 낼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그런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집값이 21억 원, 공시가로 15억 원 이상,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제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팽가르기를 한다는 얘기죠. 집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빼고 88%만 25만 원씩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를 2천만 원까지 올린다. 그런 얘기고 법인 택시나 버스기사에게도 80만 원씩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재정은 추경은 지금 작년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차 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35조 원 지원했는데 이번에 34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4조 9천억 원입니다. 재정은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재정을 막 퍼붓다가 지금 국가 채무도 금년에 천조 원에 돌파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재정 위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2011년도 재정 위기를 당했는데 2008년도에 온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2009년도에 돈을 워낙 많이 재정을 막 쏟아붓다가 바로 2011년에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기준도 난수표다. 왜 88%냐? 또 고소득자 12%는 또 왜 제외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가운데 많습니다. 팽가르기가 아닌 자영업이나 저소득층 집중 지원이 답이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답이다. 선거를 앞두고 상위 12%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매표 행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1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수도권, 전국, 서울 할 것 없이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 신기록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봤지만 앞으로 2, 3년 내에 주택 공급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택은 한번 집을 짓는데 최소한 3,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급해오지 않던 문정부들도 완전 공급 정책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급도 한다 해도 3, 4년 걸리지만 지금도 공공공급 위주의 대책을 내놓고 그 공공공급 위주의 대책이 주민들의 반대로 실종되고 있는데도 지금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공급이 부족해서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시중에 팽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대차법에 대해서 전월세 난민을 촉발시킨 전월임대차법에 대해서 오히려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 이런 도무지 정책의 실정에 관해서 자성하고 인정하고 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급이 막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신혼부부 대상 공급 물량이 압도적 비중에서 2030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 청약이 이번 달 28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1차 상위 신도시가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져서 청약을 받는데 1차 4,333채를 접수를 받는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의 절반이 1945채가 절반이 신혼타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부 청년 위주입니다. 집이 없는 4050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전부분 외곽입니다. 이번에 1차 사전청약 때도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성남 복정과 위례, 그 다음에 의왕 청계인데, 저구의 성남 복정과 위례는 여기, 서울 도심에서 좀 가까운 편이지만, 남양주, 진접, 인천, 계양 등 아주 먼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그 집값을 부추기는 것이 실거래가를 교란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기획단 인력 23명이 투입해서 5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전국적으로 12건밖에 밝히지 못했다. 그것도 수도권은 서울은 하나도 없고 지방에서 벌어진 12건밖에 5개월 동안 23명이 뒤져서 찾아낸 게 12건밖에 없다. 이게 과연 집값 급등의 주범이란 말인가. 계속 집값 급등의 주범을 딴 데 찾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지 않아서 오르는 집값을 계속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작황 악화로 옥수수 가격이 62%나 오르고 대두가 전년 대비입니다. 54%나 올라서
연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년 초에 113이었던 것이 12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곧 하반기에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에서는 내주에 지금 27일, 8일에 내주 27, 8일에 열린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 달에도 잭슨홀 미팅도 있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세계 중앙은행 관련 인사들이 모이는 미국의 잭슨홀에서 모이는 건데요. 캔자시티죠. 캔자시티 지역 연준에서 주최하는 건데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는 미팅입니다. 여기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공식 발표한 뒤에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7일, 28일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구체화해서 8월 26일, 28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통화정책이 비정상적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금리도 제로로 작년 3월부터 제로로 가져왔고 작년 6월부터는 국채를 800억 달러, 주택저당채권은 400억 달러 지금 매입해오고 있는데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테이퍼링, 채권 매입을 하는 것을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채권 매입을 줄이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제로 금리를 또 정상화시키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데 1차적으로 그 테이퍼링, 지금 1200억 달러를 매달 매입하고 있는, 그래서 돈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돈을 공급하고 있는 그 테이퍼링을 축소 방안을 다음 주 열리는 27, 28일에 FOMC 논의하고 다음 달 26, 28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채권 매입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풀렸던 많은 돈들이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되면서 그 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과거에 늘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신흥시장국에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1997년 위기, 2008년 위기도 전부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발생한 신흥시장국의 외화 유동성이 경색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위기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17일간 계속되는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했는데 7만석 경기장에 초대받은 일본을 방문한 국빈들 950명만 참석해서 함성 대신에 정적만 흘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2,832달러까지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드디어 2,000달러를 넘었었군요. 2,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3,860만 원을 기록하고 이더리움도 24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58만 원을 기록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 7월 21일에 떨어져 저점을 이루면서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어제는 상당히 올랐어요. 여기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장기이동 평균선과 단기이동 평균선을 이게 중기이동 평균선과 단기이동 평균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돌파하면서 당분간 좀 더 오를 그런 전망입니다. 이더리움도 어제 242만 원을 오늘 아침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등 평균선과 중기등 평균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오를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이틀 연속 3,250선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다시 1,055를 기록해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1,055.5까지 올라가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술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주
장악력은 떨어지는 대신에 게임주나 친환경주, 2차 전지주가 약진을 하고 있다. 그런 게임주나 친환경주, 2차 전지주에 힘입어서 이제 코스닥이 1055를 연고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달 들어 최대 150%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올랐는데도 펀드 수익률은 낮다 그런 얘기인데 그 원인을 보면은 현재 국내에서 나와 있는 메타버스 관련 펀드들이 대부분 페북 등 미국 빅테크주의 비중이 7, 80%가 되고 국내 주식은 비교적 소수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는 지금 이달 들어 최대 150%가 올라가는 기염을 타고 있는데 펀드 수익률이 낮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잡스의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공동 창업자의 지원서가 NFT 경매에 나왔다. 대체 불가능 토큰 경매에 나왔다. 얼마 전에 잭 도시의 그 첫 번째 그 트윗도 NFT 경매에 나와서 큰 금액으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티브 잡스의 공동 창업자의 그 입사 지원서가 NFT로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식의 부호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 위기를 지나면서 기업이나 부호들의 순위가 바뀝니다. 위기에 잘 적응한 예상으로 잘 적응한 기업과 개인들이 항상 부를 쟁취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부를 잃게 마련인데 이번에도 팬데믹이 뒤흔든 주식 부호 랭킹에서 1위에서 20까지가 싹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의 이재용, 홍라의 이부진, 이서연 등은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약진을 보이는 데가 카카오의 김범수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브의 방시혁, 넷마블의 방진혁, 네이버의 이혜진 등등 이 IT 기업들, NC소프트의 김택균이라든지 IT 기업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카카오는 발길을 닿는 곳이 모두 혁신의 출발점이다. 택시나 비행기, 기차, 퀵서비스까지 최근에 한국철도와 제휴해서 카카오티 기차를 출시하고 또 세차 정비 업체들과 함께 차량 관리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반려동물 전용 전용 택시, 또 렌트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런 분야도 확장을 하고 또 최근에 배달 서비스, 퀵 서비스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카카오의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데 오늘 좀 특이한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0%를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년 2분기에 포스코 그룹이죠. 그룹의 영업이익이 1677억 원이었는데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로 체질 개선을 했다. 포스코가 비철강 회사의 이익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케미컬 같은 비철강 부분이 크게 증가했는데 앞으로의 과제가 역시 철강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탄소 제로로 가는 속에서 지금 석탄을 떼어서 고로에 석탄을 떼는 이런 시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79,00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8만 원 넘었었는데 79,000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매도가 왜 증가할까? 지금 삼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모바일 폰도 화웨이가 바짝 뒤쫓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운드리 반도체도 지금 중국의 대만의 TSMC라든지 미국의 인텔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게다가 지금 5G 통신망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여전히 옥고를 치르고 있으면서 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결단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매출도 결국 인텔과 삼성과 TSMC 간에 지금 TSMC는 바짝 뒤쫓아오고 인텔을 앞서가는데 인텔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은 역시 파운드리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의 비중이 TSMC를 여주 크게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인텔이 지금 여기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계기가 이재용 부회장 이번에 가석방 된다는 전언도 나오고 하니까 새로운 계기가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심화되겠다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가운데 인텔의 CEO가 팻 겔싱어죠. 팻 겔싱어가 앞으로 반도체 부족이 2년은 더 간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디디 출신 뉴욕 증시 상장했는데 상장을 폐지하나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각종 과징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되고 있고 아마 과징금이 중국 사상 최대가 될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IT 기업들의 뉴욕 증시 상장을 중국 정부 당국이 크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탄소 갈 길은 먼데 한국은 유전 개발이 멈춰졌어.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금 MB 정부 들어서 해외에다가 개발하고 있던 자원 개발이 모두 적폐로 몰렸어. 지금 설값이 매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북한이 정말 제재를 원하면은 완전한 비핵화 이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웬디 서먼의 미 국무장관, 부장관 한국을 방문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 SLBM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도 핵잠수함을 서둘러 도입해야 될 그런 실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일본과 정말 유치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본과 이런 유치한 자존심 싸움 그만해야 된다. 세계가 삼성폰으로 K-팝을 듣고 있는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과거사를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구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지만은 과거사에 매몰되어 있어서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제가 추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30년 잃어버린 세월을 겪고 온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소득 주도 성장에다 뭐 국가를 경기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해오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을 극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과거 역사를 가지고 무슨 일본을 두둔한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토착 외구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상임위가 18개 있는데 11대 7로 여야 재배분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여당이 독식을 해왔는데 이제 재배분에 합의해서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갖도록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데 문 대통령은 방송심의위원장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내정을 위촉했다 해서 지금 이것이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위원이 9명인데 야당 2명은 야당이 거부하면서 빠지고 7명을 위촉해서 대선을 위한 언론 장악 포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비판 방송에 재갈을 물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방송 장악 막장극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좀 밝은 뉴스를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 가지 밝은 뉴스는 IT 분야에서 빅테크 분야에서 젊은 우리 기업인들이 약진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금 이 염천 속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에 맡겼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도저히 작동이 안 돼 있어요. 100억 원을 들인 겁니다.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 드디어 대기업에다가 SOS를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민노총은 불법 주회를 강행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